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 네, 지난주 방송 멤버들이 그대로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네. 우리 지난주 유튜브 방송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5,400개가 달렸어요. 와. 감사합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저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네. 어떤 댓글 달려있던가요? 인상적이던가요? 일단은 대다수의 댓글들은 저희 방송을 정말 잘 봤다, 이런 방송 했어야 됐다, 고맙다, 이런 말씀 많으셨고, 반대쪽에서는 스트레이트 방송을 욕하는, 그러니까 마치 등장인물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 이후에 들어가서 그 지제 SS 이제 후속 방송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셨어요? 즉각적으로 이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특별판을 만들어셔서 이제 방송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뭐 저번에 우리가 방송 봤듯이 여지없이 이제 온갖 욕설과 비속어, 특히 MC와의 취재 기자에 대한 거의 막 모욕성 발언. 그래서 두 분은 사실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좀 해로우실 것 같고, 그분의 주장은 그러니까 자기는 슈퍼챗에 목맨 적이 없다. 자기는 원래 뭐 40 몇 년 평생 해오던 대로 그냥 쭉 해올 뿐이고, 욕설도 평생 그러고 살아왔다.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렸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슈퍼챗을 보내주는 거지, 슈퍼챗을 자기가 뭐 목매갖고 이렇게 그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폭력 사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방송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자기가 언급을 하면서, 그런 이제 자기들 팬들이 그냥 간 것이지 자기가 사주한 건 아니다. 그 팬들의 문제는 뭐 경찰 조사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다, 뭐 이런 입장, 그런 거를 일단 10몇 분인가 되는 방송 동안 계속해서. 근데 두 분은 안 보시는 게 네,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때문에 오히려 이 극렬 지지자분들은 오히려 몰려와서 또 스포츠를 더 쏴주고 뭐 이런 더 결집하는. 그렇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싶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렇게까지 심층적으로 다뤄야 하나,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여줘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해악을 보고 느끼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GZSS 안정권 씨가 뭐 본인이 사주한 거 아니다, 저희가 사주했다고 기사 쓴 적은 없죠. 그렇죠. 네, 네.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고요. 변희재 씨도 뭔가 네. 방송을 또 했죠. 이거 가지고. 변희재 씨도 이제 방송한 거를 봤더니 변희재 씨는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많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소에 슈퍼챗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슈퍼챗이 이 보수 유튜버들 망하게 한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펼쳐왔던 사람이었고, 자기는 슈퍼챗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방송에 나간 순위를 봐도 2, 3위 그러니까 뭐 GZSS는 가세현이고 자기는 85위인가 이러는데 왜 이 두 사람이랑 자기를 같이 비교를 하냐. 이건 자기를 저격하기 위한 거다, 사실상.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에서 이 가세현과 GZSS와 변희재 씨를 삼각구도로 형성한 적이 없거든요. 변희재 씨는 또 우리 조승원 MC와 이희성 기사를 고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요. 아유, 예. 네. 아유, 또 고소하면 어떻게 되지? 변호사 이제 만나야죠, 뭐 네. 저도. 몇 번 고소고발 당하셨어요? 모르겠는데요. 저 뭐 법정에도 많이 섰고 뭐. 첫 방송부터 고소당하면 심장이 좀 뭐 아직 떨리는데. 뭐 고소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조승원 기자는 예전에 주거 침입으로도 한번 고소돼서 재판까지 받았었어요. 왜 하십니까? 저 아픈 과거입니다. 제가 간첩 조작 사건에 네. 그 고문을 했던 가해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 피해 할아버지들과 함께 조승원 기자가. 근데 인터뷰를 이제 시도하면서 피해 할아버지들이 하도 억울하니까 이 가해자 얼굴을 만나보고 좀 얘기를 듣고 싶다 해서 조승원 기자도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같이 주거 침입으로 다 고소를 당해서. 근데 나중에는 뭐 결국 다 잘 해결이 됐습니다. 네, 판사분께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셨죠. 그 할아버지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저 재심을 통해서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다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부터요? 네. 아니 저는 오늘 좀 상당히 좀 방송 보다가 좀 약간 열 받았어요. 제가 열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보다 열 받은 게, 아니 이제 저 몰랐어요. 정말 저도 이지선 기자가 이런 취재 내용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런 영상에 대기업 광고가 그렇게 붙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뭐 북한군의 소행이라 하는 그런 가짜뉴스 영상에도 지금 대기업 광고가 붙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몰랐어요. 이런 사실조차 몰랐고, 더 제가 좀 약간 좀 화가 났던 거는
제가 회사에서는 이 스트레이트 MC도 맡고 있지만 MB 뉴스라는 MBC 보도국 디지털 뉴스 채널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 제가 네. 책임자입니다, 사실은. 네, 그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달에 5.18을 맞아서 저희가 5.18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그 가짜 뉴스를 이 때려잡는 영상, 네. 때려잡는 표현이 좀 너무 심한가요? 근데 5.18 가짜 뉴스를 바로 잡는 영상을 저희가 네. 올렸단 말이에요. 음. 그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노란 딱지가 붙더라고요. 노란 딱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5.18 가짜 뉴스 영상에는 노란 딱지가 안 붙어서 광고가 붙고 가짜 뉴스를 바로 잡는 영상에는 노란 딱지가 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AI가 좀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거죠. 구글 AI 자, 이참에 제가 한번 털어볼게요. 제가 정말 오랜 세월을 그래도 유튜브를 실제로 제가 매일매일 1년 365일 제가 유튜브를 그 운영을 하면서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글 AI 막 되게 뭐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세돌 생각나는 그렇지 거예요. AI. 알파고가 뭐 이세돌을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뭐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인간의 수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유튜브 AI 수준은 이거는 저 그냥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수준하고라고 얘기해도 돼요. 이거 보시면서 이거 저 지금 너무 좀 심한 말 하는 거 아니야? 구글의 AI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아까 그 광주 민주화운동 말고도 예를 들어서 MB 뉴스에서 담배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하면 저희가 담배 피우라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금연하자는 영상 거의 뭐 그 복지부에서도 금연 광고 많이 내잖아요. 네. 거의 공익 광고에 준하는 담배 피우지 말자, 전자담배도 해롭다 이런 식의 영상을 제작을 해요. 해서 영상을 딱 올리잖아요. 바로 노란 딱지 붙습니다. 예,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AI가 대단하긴 하죠. 아 그럼요. 뭐 바둑 같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정상 기사들을 다 꺾고 이제는 뭐 대회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더 이상.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AI가 사실 대단한 성능을 가지려면은 그만큼 투자를 더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기 학습을 하고 또 알고리즘도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해야만 이 AI가 제 성능을 발휘할까 이런 투자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사실 구글이 이런 유튜브 영상을 걸어내는 AI에 그만큼 투자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노란 딱지를 굉장히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뭔가 골치 아플 것 같으면 일단 붙이고 보자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방송에는 못 나왔지만 이지성 기자가 인터뷰한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네. 이제 말은 AI라고 돼 있지만 그것도 그냥 완전히 100%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도 어느 정도 유튜브의 정책이 그럼요. 반영될 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이유는 유튜브가 이런 사안들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나 문제의식이 덜 하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인공지능이 못 잡아내면은 그러면 인간지능으로라도 좀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사실 투자죠 그것도 구글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해도. 마지막 부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구글이 3억 달러를 들여서 가짜 뉴스와 싸우겠다라는 네. 정책까지 내놨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뭐 3억 달러까지 바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투자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다 미국에 투자한 건 아닐 거고 구글의 알고리즘이라든가 네. 유튜브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AI에 투자하고 했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각 사회 국가의 역사적 맥락까지 고려할 정도 수준으로 투자했을까? 뭐 아닌 것 같죠 지금 보면.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뭐 기왕 시간 주셨으니까 한마디 해도 돼요 그냥? 아 그럼요. 네. 그냥 저 직설 발언 좀 해도 돼요? 여기 해도 되는 분인가 안 되는 분인가 내가 잘 한번 모르겠는데. 해보시죠. 제가 이제 좀 쌓인 게 많습니다. 제가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1년에 최소 4조 원에서 6조 원을 벌어가는 기업이 그런 거대 기업이 과연 당신들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뭘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냐라는 걸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세금이라도 그럼 제대로 내느냐. 물론 법인세 문제지만 늘 나오는 문제잖아요. 싱가포르에다 다 갖다 놓고 법인세 제대로 안 내잖아요. 세금도 제대로 안 내. 거기에 그렇다면 뭐 고용이라도 많이 창출하나? 아니잖아요. 여기 다 AI가 하잖아. 그러니까 고용 창출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 소수의 직원들만 좋을 뿐이지 도대체 이 사회를 위해서 그 기업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는 좀 생각하셔야 된다. 네. 최소한 안 된다면 가짜 뉴스라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하는 게 최소한의 세금 제대로 안 내고 다른 뭐 세금은 낸다지만 법인세 제대로 안 내고 고용 창출도 제대로 안 되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가짜 뉴스라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1년에 4조에서 6조를 받아가는 기업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저는 책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얘기를 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의 문제점을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구글은 엄연히 조세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는 사실 범법 행위지만 어쨌든 법상으로는 본사가 있는 지역 혹은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서버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시아 지역에 서비스를 하는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미나 유럽 네. 지역의 서버는 뭐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에 있어서 그쪽이 세금을 냅니다. 그 아, 이유가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회 피처에다 네. 서버를 두는 그렇죠. 거죠. 아일랜드, 그렇죠.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모두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음. 그러니까 합법이지만 편법으로 조세 그렇죠.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열 받는 거죠. 우리 그 4조에서 6조 다 우리가 낸 돈이에요. 우리가 낸 돈인데 결국 세금은 저기다 내잖아요. 이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사실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금 제대로 안 내고. 네.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네. 4조에서 6조라니까요. 이게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더 늘어나겠죠. 사실 구글은 사실 빅브라더라고 하잖아요. 이 그렇죠. 거의 모든 우리 개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새로운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제 관심 있어서 몇 가지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오늘 갑자기 여기서 이런 광고들을 띄워준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 사실 얼마 전에 네. 소름 돋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어이. 약간 음모론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소름만 돋는 경험인데요. 근데 그저께 제가 거의 요즘 맨날 밤에 잠 못 자고 늦게까지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상암동에 있는 친구들이 밥을 사주겠다고 불쌍하다고 그저께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 먹으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안 들린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진짜 못 알아듣겠어. 잘 안 들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못 알아듣어? 너 나이 들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제일 위에 광고가 보청기 광고가 뜨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보청기를 검색해 본 적이 없고 아직 그럴 나이 관련된 걸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고 검색을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저께 그런 대화를 나눴고 어제 유튜브 상단에 보청기 광고가 뜨는 걸 보고 내 말을 도청했나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뭐 근데 의심은 할 수 사실 있죠. 이런 네. 이걸 사실 의심을 밝혀내면 해보신 사실 분들이 엄청난- 상당히 있어요, 사실은. 엄청난 그러니까 특종이죠, 이거. 우리가 구글을 이용하면서 또는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동의를 누르잖아요. 근데 그 동의 약관을 거의 안 읽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혹시 당신의 음성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동의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이건 알 좀 수 우리가 한번 확인을 예, 해보고 이것도 보도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네, 것 뭐 같아요. 단정 짓는 게 사실 아니라 저도 처음 제 듣는 얘기는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소름 돋았다는 네. 거죠. 대화 내용 가운데 나온 키워드들이 다음날 광고로 뜨더라 이런 경험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구글씨는 알고 모든 걸 있다. 알고 예, 있다. 이런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올 가을 겨울에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것이라는 거를 가장 먼저 알아내는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가 아니래요. 구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고열, 두통 검색. 이런 검색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 올해 인플루엔자가 엄청 유행했구나. 구글이 가장 먼저 안다는 거죠. 이미 엄청난 파워인 거죠. 구글은. 네. 다른 주제를 또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계속 얘기하면 우리 지난주 방송 나간 다음에는 우리 댓글 중에 혐오방지법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런 댓글 많았잖아요.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나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우리도 구글세, 디지털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세를 도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유럽 어느- 중심으로. 네. 프랑스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영국, 이탈리아는 올해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기사엔 담지 못했지만 시행은 됐는데 한 번도 실제로 부과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 디지털세 이거 부과하면 우리 보복관세로 맞설 거야. 너희 나라에서 수입하는 뭐 많잖아요. 와인,
뭐 치즈,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명품도 많죠. 음. 이런 거에 100% 이상의 추가 관세를 물 거야. 라고 엄포를 내놓으면서 거의 이게 관세 전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도 법은 만들었지만 실제 미국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다 여기 해당이 되니까 미국과의 보복 전쟁을 보복 관세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루고 있는 거죠. 내용은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제 네. 권력 관계 힘의 구도에서 약간 밀리는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갔으면 그만큼의 상응하는 세금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구글도 꼼짝 못하고 두 손을 든 사건이 지금 오늘 소개가 됐네요. 네. 이 광고주들이 유튜브 보이콧을 하니까 구글도 움직이는군요. 결국은 구글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네. 매출에 타격이 오면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따라 움직이는 게 확연히 드러났죠. 기업들이 나서서 특히 광고에 돈을 많이 쓰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나서서 우리는 너희처럼 브랜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에는 광고하지 않을래. 네. 그 보이콧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니까 그제서야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죠. 오늘 소개한 기업들이 이제 P&G, 유니레버 전부 다 엄청난 규모를 가진 네, 다국적 네. 기업들이잖아요. 삼성전자도 근데 광고업계에서 세계 광고업계에서 만만치 않은 급부상했죠. 거잖아요. 예. 얼마 전 기사 보면 뭐 광고비로 오히려 P&G를 눌렀다 이런 류의 기사도 네, 나왔는데 네. 그럼 세계 뭐 1위라는 팩트 확인을 뜻인가요? 해봐야겠지만 아. 네.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도 좀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되었으면은. 사실 그런 마음이 취재하면서 내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기에 너무 한계가 많고 그렇다고 시청자 리터러시만 강조하기에는 네? 그 시청자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 해독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터러시. 미디어 독해 능력? 네. 네, 이라고 하면 그런 되겠네요. 것들만 기대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죠, 구글이. 그래서 구글이 자정작용을 해주면 좋겠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 결국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나서 준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기자들이 바뀌었네요. 네. 언제 오셨어요? 우리 박민주 기자는 스트레이트 첫 방송에서 인사드렸고요. 오늘 홍시영 기자가 첫 방송이었죠, 스트레이트. 네. 네. 오늘 첫 방송입니다. 네, 아까 스튜디오 보니까 좀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인데 나아지지 않을까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요. 평소랑 다르게 많이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홍시영 기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한마디로 사회부 민완 기자. 이야, 민환 기자. 뜻이죠. 민첩한 판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민완. 네. 네. 그래서 직전에 법조팀에 있었고 문화팀도 한 1년 정도 있었고요. 네. 주로는 사회부 기자. 그렇죠. 법조팀에 문화팀에 저랑 같이 있었죠. 예. 네. 사회부는 또 저랑 같이 있었어요. 네. 전국의 취재원이 10,000명. 전설의 기자. 이른바 형님들이 많네요. 전국의 이 취재원이 10,000명. 대단한 기자예요. 부럽습니다.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권성문 회장 얘기인데 사실 조승원 기자나 제 세대는 이 권성문 회장 그렇죠. 다 알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네. 어떤 90년대 말, 음. 2000년대까지 M&A란 말 자체가 생소했던 때에 그렇죠. 어떤 이 M&A를 통해서 굉장히 돈을 귀재, 많이 벌었던 귀재.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었던 분이죠. 취재해보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분? 사실 저도 이제 뭐 권성문 회장을 잘 몰랐다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더라고요. 네. 삼성물산에서 셀러리맨으로 출발을 해서 오. 거대 금융사의 이제 수장으로 올라서 자수성가한 거군요. 완전히 그러니까. 자수성가형 네. 기업이시더라고요. 네. 네. 이분이 또 이 국민들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된 게 냉각캔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 아마 여기 네, 저는 조승환 선배하고 들어봤습니다. 김영국 선배 기자 생활 하실 때 그 음. 사건이 있어서 음. 그 냉각캔 캔 요꼭지를 저희가 따면 이게 1, 2분 만에 순식간에 냉각이 돼서 이게 사실상의 초소형 냉장고다. 맞아요. 요런 캔을 개발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그 권성문 회장이 이 속했던 그 회사가 권성문 회장이 가지고 있던 회사가 그런 홍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반응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당시 98년, 99년 요 정도 사이였는데 그래서 그 회사 주가가 한 7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 난리가 났던 거죠.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결국 그 제품은 개발되지 않았고 그래서 뭐 이게 뭐 허위 공시다, 주가 조작이다 그래서 검찰 고발까지 갔는데 결국 뭐 검찰에서 처벌되진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 아주 허위 공시는 아니고 그래도 개발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개발이 안 된 거고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걸로 당시 논란이 좀 많았던 논란이 상황이죠. 있었죠. 이제. 네네. KTV 회장을 하시면서도 계열사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넓혀 나가셨어요. 여러 가지 분야로. 그래서 계열사가 20개가 넘었는데 그 계열사를 넓혀 나가시면서 또 자기 회사, 그러니까 자신의 그룹 회사들을 그것도 이제 계열사를 좀 넓혀 나가셔서 이번에 삼성만큼의 계열사를 가진 회장이라는 기사도 났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진짜. 예. 근데 이제 KTV 회장에서 물러났잖아요. 한 2년 전이었나요? 음. 네. 당시에 지분 다툼 때문에 결국 그렇죠. 첫 번째 쓴맛을 보고 물러났죠. 네. 사실 권력 다툼이었죠. 뭐 근데 그 이병철 부회장이란 분, 그 고 삼성 창업주 분이랑 이름이 같으신 분인데 지분 다툼에서 밀려나셔서 결국 이제 거의 20년간 이끌고 온 KTB 금융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셨죠. 예. 그리고 나서 뛰어든 게 이 캠프통인가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TV 회장을 하면서 자기 회사들을 조금씩 넓혀 나갔었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신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주변에서 이제 하셨던 얘기인데 주변인들에서는 어쨌든 M&A라는 게 계속 회사를 작게 해서 크게 투자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거, 자기 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뭐 갈증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거 말고 직접 내 한번, 기업, 내 사업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권성문 회장에게. 그리고 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이름도 통이고 지주회사가 통이고 밑에 만든 자기 회사의 계열사들은 통이라는 글자를 많이 사용해요. 왜 통이 무슨 뜻입니까? 근데 여기서. 상당히 그거는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직접 권성문 회장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번 취재에서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사실은 거의 200페이지가 넘는 입장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은 많이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은 했지만 통은 뭐 그 제 추측으로는 이분의 모토가 먹고 자고 놀고 이거를 다 한 번에 모든 그냥 하나로 통하는 이런 평소의 표현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업의 모토이기도 해서. 그래서 통그룹의 그러지 모토가 않을까. 모든 거를 그렇게 하나 네. 통으로 할 수 있다. 좀 예. 자고 먹고 놀고. 종합해보면 약간 이런 거 같죠? 먹고 자고 놀고를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네네. 어떤 수상 왕국 같은 걸 꿈꾸셨던 게 아닐까. 그게 투영된 회사가 바로 이 캠프통인 네, 것 네, 같네요, 네. 느낌이. 네. 네. 제 추측입니다. 사실 그 발언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아유. 공무원 집에 화염병을 던지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 공무원 입원시키면 다른 사람이 인허가 결제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들을 지금 녹음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발언이 녹음되던 상황은. 사실 그 권성문 회장이 가평에 이제 집중을 해서 수상 레저 시설을 만든 게 한 2016년 전부터 돼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확장하고 이제 막 한 곳을 더 만들어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군청에서 이제 수상 레저 등록업이라고 하는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을 많이 느꼈던 상황인데 너무 불법 시설이 많으니까 영업 허가를 안 내준 거죠? 그렇죠. 같은 영업 공장에서? 네. 허가를 내주기에는 군청에서는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업장이었고 그랬는데 사실 권성문 회장은 본인은 압박을 느끼지만 책임을 질 자리는 아니거든요. 등기상의 이사도 아니고 대표이사는 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권성문이 느꼈던 압박이 그대로 대표이사들한테 가는 그때가 가장 최절정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약간 무대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법적으로 걸려서 지금 인허가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시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되게 해. 아니 뭐 던져 뭐 안 되면. 이분이 원래 옛날부터 KTV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던 건가요? 주변의 평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분의 그 이제 이 계열사들이 관리하는 거를 메신저 어플을 따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통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님의 프로필을 보면 좌우명이 어떤 이제 잠재력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잠재력이 있는 사람한테 큰 스트레스 주기.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압박이나 뭐 스트레스를 주면 그 받는 사람이 그걸 뛰어넘어서 성장을 하고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불법 뭐 법 기준이 따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고 해도 녹취의 대부분 내용이 그래요. 왜 이게 안 돼? 왜 이게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들은 군청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하고 회장은 이게 왜 안 되지? 그 상황이 계속 놓이는 거죠. 야 좌우명이 그 잠재력 있는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 주기.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잠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 주기. 사실 약간 표현을 바꾸자면 요즘 말로는 갑질 잘한다는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좋은 의도로 본인은 좋은 의도로 쓰셨겠죠. 그렇겠죠. 압박을 좀 받으면 사람이 원래 또 좀 분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데 아니 그런다고 그렇군요, 박민주 기자.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국 재벌들의 어떤 전형적인 행태가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사실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건희 회장 예전에 삼성전자든 물산이든 어떤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직책을 맡지 않았어요. 그냥 삼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아주 비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사실은 대주주인데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죠. 불법 행위들은 예를 들어서 노조 탄압 같은 걸로 회사가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으면 다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처벌을 받고 사실상 이건희 회장은 뒤로 빠져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이 보통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투영돼 있는 작은 축소판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 삼성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들이 굉장히 많이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도 내가 자처한 일이다, 내가 원해서 한 일이다. 사실은 대표이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 속해 있고 대주주가 따로 있고 대주주의 권한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권성문 회장을 취재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현직이었는데 전직이 된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분들도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겠냐 이런 반응들이 가장 많은 게 대주주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라든가 자본력 때문에 사실 재판에서 그렇게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처벌받고 나오면은 회장님이 다 알아서 또 챙겨주시니까 나중에. 처벌 받고도 계속 임원으로 있는 경우도 많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번 대표이사분들은 어떻게 뭐 기자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네.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하게 된 거죠. 사실 제가 먼저 찾아가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 대표이사나 당시 현 대표이사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전과자가 됐거나 곧 전과자가 될 운명이어서 많이 심신이 불안하고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면의 진실을 그냥 말이라도 하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뭐 불법적인 행위가 다른 사람의 책임이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심정들이 좀 뭐 냉정하게 보면 사실 우리와 인터뷰한 그 대표이사들도 뭐 범죄를 저지른 그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처벌받은 분들이잖아요. 네. 네. 다만 이분들은 자기들은 처벌받겠지만 뭐 진짜 책임자가 따로 있는데 이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불공정한 그것만큼은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네, 그런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아까 그 방송 이거 하면서 이게 보면서 방송 진행하면서 이거 보면서 제일 좀 놀라고 진짜 이 뭐 하이라이트가 그거였어요. 저 스피커폰? 요거는 그 한 1년 내로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옵니다. 이거. 요거 1년 내로 요 장면. 그 마피아 영화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느낌이. 요 장면. 그러니까 아시죠? 그 보신 분들 아시고요. 못 보신 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보면 스피커폰으로 생중계가 돼 버렸잖아요. 이게 뭐 그 회장은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어요. 이게 뭐 자기 뜻은 홧김에 한 아니었다. 말이다.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찌됐건 공무원을 그 협박하는 그 생생한 현장이 스피커폰을 통해서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한 1년 내에 드라마나 영화에 소재로 등장. 그러면 실제로 저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그 MBC 최- 2589 최초로 13회 걸려진 2580의 그렇죠. 네. 모티를 그 보도를 모티브로 했었죠. 그 예. 김재용 기자. 예. 김재용 김재용 기자가 그래서 시사나 보도 프로그램도 사건 그렇죠. 보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뭐 법적인 어. 해석도 일리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네. 가끔 보면 현실이 더 영화 같아요. 현실이 더 영화 같을 때가 있어요. 자, 이 방송 다음 주에도 못다한 얘기 좀 전할 예정이시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다음 주에는 경찰 수사 상황과 이 권성문 회장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나는 대주주일 뿐이고 직접 경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곳곳의 정황들이 제가 갖고 있는 증거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가 이번 주부터는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채널, MBC 뉴스 채널 두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항상 연습하는 거 있죠? 예.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잊지 마세요. 마세요. 내가 거꾸로 했어.